네,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파루 소리가 은은하게 울린 그녀는 가만히 앉아 다시 한번 자신이 떠올리지 못하는 그 식구가 무엇인지 생각해봤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만 갔다. 다만 생각나는 것은 그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 당나라 시인 두목이라는 것뿐. 몇 해 전 5월 단오 그녀는 봄기운을 이기지 못해 광안루 오작교 건너 요천가에 메어둔 그네에 올라타 드높은 하늘을 향해 발을 굴렸다. 그때 남원 관아에서 방자로 일하던 아이 녀석이 그네 밑에까지 걸어와서는 그녀를 애타게 찾는 사또자재 책방 도령의 생김새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 댁 도련님이 인물이 빼어나고 풍채는 두목지요. 문장은 이태백이요. 낙양을 지날 때 기생들이 그 빼어난 얼굴을 보기 위해 던진 귤이 마차에 가득했다는 두목의 고사를 먼저 알려준 사람이 전임 사또 자제가 아니라 변사또라면 어땠을까. 지는 꽃만이 흡사 누구에게서 떨어지는 사람 같구나로 끝나는 두목의 시 금곡원을 먼저 읊은 사람이 책방 도령이 아니라 신임 부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시가 진나라의 거부였던 석숭애첩으로 순수한 이가 그 미모를 탐해 석숭에게 달라고 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서 뛰어내려 자살한 녹주라는 여인을 노래했다고 먼저 말한 사람이 이몽룡이 아니라 베낙도였다면 어찌 됐을까? 그렇다면 그녀는 누구를 위해 수절했을까? 그렇다면 도대체 수절이란 무엇인가? 그런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남원 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이 대목은 이제 춘향의 심정을 읊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소설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 이야기 시간을 구분하는 핵심이거든요. 하나는 소설 시간이고 하나는 이야기 시간인데 이 소설 시간은 그러니까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영화로 촬영한다고 했을 때 첫 장면은 어디서 담아야 되냐면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어느 날 옥에 갇혀 있는 초하루 정도 되죠. 한 달빛이 이렇게 초승달이 밝은 날 저녁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옥중에 갇혀 있는 춘향이 주로 이제 3인칭이긴 하지만은 회상을 하는 전지적인 시점에서 회상을 하는 마음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사 시간은 낮에 옥난이란 기생이 찾아왔을 때부터 그 서사로 담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옥난이 찾아와서 암행어사에게 변학도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그래서 변학도가 의사에 의해서 번거파직 당하고 이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어느 날 오후에 춘향을 찾아온 옥난이라는 기생이 행수기생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듣고 이제 이 파루가 울리는 저녁까지 춘향은 많은 갈등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시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첫 번 앞부분에서 지는 꽃만이 흡사 누각에서 떨어지는 사람 같구나. 누각에서 떨어지는 사람 같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석숭에게 순수라는 사람이 너무 넋주가 예쁘니까 자기를 달라고 했을 때 마치 자기를 물건 취급하고 사랑을 이렇게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분노해서 그 누각에서 투신해버리는 그런 것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나오니까 아마 여기에서 춘향은 파루가 오는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넋주에 관련된 시와 같이 운명을 마칠 것이라는 그런 예시를 좀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부분들은 진정한 사랑에 의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보다는 어떤 기회에 의해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몽룡을 내가 진짜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이몽룡이 그런 우연과 운명처럼, 우연을 가져간 운명, 운명을 가져간 우연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선택된 사랑인 것인지, 이런 이렇게 갈등 속에서 깊은 밤을 보내고 있고, 그 끝은 아마 누각에서 몸을 던진 녹주와 같이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예감들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내용들은 군내 사령, 넋을 놓고 춘향을 바라봤던 춘향을 짝사랑했던 군내 사령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옛날 일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서 삼자적인 관점에서 그 당시의 일을 들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변사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소리는 무엇이냐, 이 부분들도 빠르게 읽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저 소리는 무엇이냐.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홍살문 바깥에서 요란스레 외치는 소리가 네 산문 안으로 밀려들었다. 한가하게 이른 봄바람이 밀려들던 금민원 처마 아래가 갑작스레 떠들썩해지고 해지기 시작했다. 이 속들이 분주하게 네 산문 밖으로 달려나가는 동안 한쪽에 차려놓은 상을 두고 수염만 매만지던 향기운 늙은이들이며 정신없이 연희를 준비하던 광대들이며 연신 음식을 나르던 주모등도 덩달아 바빠졌다. 이제 오시는 모양이구려. 임실영감, 구례영감, 진주판관, 운봉영장 등 이웃읍 수령들과 함께 앉아있던 변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금민원 뜰 앞으로 성큼성큼 내려갔다. 그 모습에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미 남원부에 대한 암행 감찰이 끝났으니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몇 날 며칠에 출두하리라는 선문을 받아놓은 뒤라 변부사에게는 암행어사 출두호령이 가문날 쏟아지는 빗소리만큼이나 반갑기만 했다. 호령소리가 무섭게 의사 일행은 외산문을 지나 소설산문을 거쳐 금민원 뜰 앞으로 들어왔다. 의사 박일평이 모습을 보이자 금민원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예를 갖췄다. 오시는 노정에 고단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자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직문 아래서 동문 수학하던 시절이 엊그제인 듯한데 자네도 벌써 노옹이시네. 의사께서는 그때 형한 그대로십니다. 오리전까지 나가 맞아야 하거늘 의사의 뜻이 간곡해 이렇게 결례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명으로 수행에 나선 길에 격식 따위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서 오르십시다. 인근 고을 수령들과 인사를 나눈 박의사는 변부사가 권한 대로 대청마루 상석에 앉았다. 박의사는 순천부에 들러 불법 문서를 적발해 창고를 봉하고 순천부사의 수령직을 삭탈한 뒤 닷새 만에 남원부로 들어온 셈인데 이번 남원부에 출두함으로써 한 달여의 호남 행정은 끝나는 셈이었다. 듣자는 오늘이 사또 생신이라시더군요. 이속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 무리를 일으킨 몸으로 공사 파직이 합당하거늘 생신이라니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다만 의사또 출두하신다는 소리에 모처럼 외직으로 나섰으니 두류산 기슬그 하찮은 음식이나마 맛보시라고 차린 상이지요. 변부사가 옥졸이듯 말했다. 그 좌수놈 패거리들은 어떻게 처분하셨어? 박의사가 눈을 치뜨며 물었다. 국가의 재산이 황국과 정교를 제 뱃속으로 빼돌린 것도 모자라 불법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그 죄를 수령에게 뒤집어 씌운 죄가 들통난 뒤에는 민심을 흉흉하게 할 목적으로 유언을 퍼뜨리고 다니며 백성들을 선동한 죄, 극심히 중하다고 여겨 일단은 자백을 받은 뒤 착고를 채워 하옥시켰으며 곧 가명에 보고를 올린 뒤 명령을 기다릴 작정입니다. 남원부 내부터 제지사족의 기운이 드높은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찌하다 한낱 서울 출신이 좌수와 이방을 겸하고 향천과 아전을 호령하는 폐단이 일어나게 된 것이요. 박의사 질문에 변부사가 기단에 선 호장을 가리키자 호장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듯 기단 발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대답했다.
우리 꼴 남원은 본디 문헌이 성하고 풍속이 도노하기가 전라도에서 으뜸이었으나 외란을 겪고 난 뒤로 경제소가 폐지되므로 사대부가 향권 잡는 것을 천하게 여겨 꺼리게 되면서 무식하고 염치를 모르는 자들이 방자하게 행동하며 향안에 입록하기를 청하고 좌수나 별감 자리를 집안을 일으키는 돈방석으로 하는데 온갖 쟁단이 극에 달하게 된 것인 줄로 아래오. 변부사가 호장의 말 끝에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원래는 사족들이 향충 업무를 도맡아 고을의 풍속을 정화하는 게 본분에 맞사오나 난리 뒤 향안을 불태우는 일이 2번이나 벌어지는 등 향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가 이른바 신향들이 등장해 향청을 장악하면서 사족들은 천한 일이라 여기고 향청에서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도임한 뒤 고을을 안팎으로 살핀즉 향리들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고작 40여 개에 불과한데도 그 자리를 원하는 자는 물겨 200명을 헤아리니 자리를 둘러싸고 비리가 끊이질 않았고 또 한 번 자리에 눌러 앉으면 그게 동방석에 앉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녹봉도 없는 자리에 그처럼 향리들이 꼬이니 향 안에도 들지 못하고 수영도 알아보지 못하는 서울자리가 향청과 질청의 상저에 들어앉아서 속량을 시켜주네, 정결을 감해주네, 떠들어대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사께서 그 폐단을 바로잡으러 드니까 좌수놈이 어사또 순행 소식에 거짓 소문을 퍼뜨려 부사를 파직시키려 들다가는 종래 제 꾀에 제가 넘어간 셈이로군요. 옆에서 변무사 얘기를 듣던 운봉영장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말했다. 김자수가 번작하려한 황곡이 무려 1920석이나 되는 걸 직접 확인했는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서 무슨 수로 저를 파직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놈은 가소롭게도 신임 남원 부사가 연료를 잡아들여 수청들게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오. 쌀이든 돈이든 옷감이든 도적놈들처럼 마구 쓸어담아 백성이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다가는 자신도 제명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궁색한 뒷말을 떠들어댄 게지요. 하지만 그 연료라는 것이 노류장과 천한 관계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그런 일로 수령의 목을 친다면 팔도 수령치고 온전한 목숨이 몇이나 남겠소이까. 박의사가 느릿느릿하게 말했다. 변부사는 별말이 없었다. 박의사는 앞에 놓인 술잔을 들이켜 목을 축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맹랑한 것이 부사 앞에서 충불사2군이라고 소리쳤다가 시동을 당했다는 소식은 순행길에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 별나고도 대담한 아이는 아직도 옥중에 있소이까. 그 말에 변부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사실 원래부터 마음이 심약한 아이였던지 지난 새벽에 자결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깜짝 놀라던 차였습니다. 그만 해도 입이 다무너지지 않는데 자결 소식에 그의 기둥서방인지 뭔지 군내 사령 하나가 옥을 부수고 들어가 난동을 피우는 통에 아침부터 대단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옥을 지켜야 할 군내 사령이 도리어 파업을 했단 말씀이십니까? 진주판관이 혀를 끌끌 찼다. 전임 부사의 자제는 그 관계와 100년 가약을 맺고 불만기를 써줬다지 않나. 하졸에 불과한 굴레 사령이라는 것이 관기에 눈이 멀어 옥을 부수지 않나. 아무튼 언제부터 이곳 풍기가 이토록 문란해졌는지 스스로도 맹랑할 따름입니다. 여러 사또들 앞에서 송구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변부사가 먼 산 바라게 하며 말했다. 향리들의 풍기문란이 어제 묻을 일의 오늘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자리만 난다면 목을 내놓고서라도 도맡겠다는 것들이 한두 병이 아니니 한낱 향리들의 꼼수에 수령 위세가 눌리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한번 밀려나면 보가 터지기라도 하듯이 간과 쓸개까지 내놓으라고 달려든 부류가 그들이라오. 단신 부임하는 외직이 쓸쓸하다 하면 바로 그런 일을 두고 일컫는 말이요. 그런데 변부사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게요? 박의사가 골똘하게 생각에 잠긴 변부사를 가리키며 말했다.